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4세 학생이 총기를 난 사이에 최소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했습니다. 대형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총기 문제가 대선 주요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서류 미비 학생 고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신차의 과속 경고 시스템 장착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시행됩니다. 메디케어 갱신 기간이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수혜자들은 미리 세심하게 플랜을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폭염이 절정에 달하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증세와 전기차, 셰일가스 등과 관련한 공약을 잇따라 후퇴시키며 바이든 대통령 정책과 결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1929년 스타일의 공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5천 건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식품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굶어야 하는 미국 내 가구 수가 1,80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680만 가구는 기아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두어 가지 최종 쟁점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조별 예선 경기에서 답답한 경기력 속에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LA 다저스는 엔젤스와 경기에서 1대10으로 대패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4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5.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맑고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10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한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우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9월 5일 목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자, 날씨도 중요한 소식이긴 한데 일단 조지아주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날씨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겁에 질린 학생들 부모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바깥에서 이 문자를 받아보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총격범은 14살 학생이었습니다. YTN입니다. 학교 건물 밖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구급차와 경찰차 수십 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회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 2명은 학생, 2명은 선생님으로 파악됐습니다. I want to give our sympathies to our community, our school system, our kids, our parents that had to witness this today. Obviously, what you see behind us is an evil thing today. 수업 중에 갑자기 총격범이 들이닥치자 겁에 질린 학생들은 축구 경기장으로 대피했고 다급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가족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He texted me. He said, "Mom," he was like, "they're shooting. They're shooting in the school, and the shooter is right across the hall from me." And I said, "Hakeem," I said, "Pray." And so immediately, I left out the door and was on my way down here.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니는 14살 남학생으로 성인범으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와 연방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We are still gathering information, but the FBI and ATF are on the scene, working with state, local, and federal partners. I'm devastated for the families who have been affected by this terrible tragedy. 백악관 대변인실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담당 보좌관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조지아주 정부와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네, 이번 총격범 용의자 14살입니다.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뭐 사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4명의 신원 공개가 됐습니다. 2명은 교사이며 2명은 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한 교사 2명은 모두 수학 교사로 알려졌고 학생은 모두 14살 학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9명의 부상자 가운데 교사가 1명 포함됐고 나머지 8명은 모두 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살의 서지오 칼데라는 화학 수업 중 총소리가 들리자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복도로 나가서 확인한 뒤에 돌아와 총격범이 있으니 문을 닫아라 라고 밝히고 문을 잠그고 학생들은 교실 뒤쪽으로 모아놓고 선생님이 계속 주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비명소리가 들렸다라고도 증언했습니다. 12살의 카슨 스탠시오는 너무 무서웠다라고 말하고 모두 울고 있었고 선생님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우 노력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총격 사건 소식이 전해진 뒤 학부모 상당수가 학교로 찾아와 자녀들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나라가 이게 제정신인 나라냐 라면서 울분을 토했고 한 학부모는 내 아이 3명이 모두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나의 상황 당신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아이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애팔레치 고등학교는 주말까지 폐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로 카운티 저드 스미스 셰리프는 이번 총격 사건은 이건 순수한 악이다라고 규정하고 분개했습니다. 연방수사국, 조지아주 수사국 범행 동기와 총기 반입 과정, 공범 가능성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선을 2달 앞두고 학교에서 대형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총기 문제가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에서 이런 비극 끝내야 한다며 총기 규제를 강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범을 괴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YTN입니다. 유세장 한가운데 대형 방탄 유리로 둘러싸인 무대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조지아 에팔레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총기 폭력이라는 전염병을 영원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parents have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worried about whether or not their child will come home alive. It's senseless. It is. We've got to stop it.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런 상황을 정상이라고 여겨선 안 된다며 의회에 총기 규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격용 총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 확인 강화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Congress to do something. To do something. Enough is enough. And I cannot say this enough. 지난 7월 유세 현장에서 피격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2줄짜리 게시물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병들고 정신 나간 괴물이 소중한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총격범을 비난했지만 총기 규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대선을 2달 앞두고 벌어진 학교 총기 사건으로 총기 규제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격 사건이 벌어진 조지아와 펜실베니아 주가 이번 대선 승패를 가를 핵심 경합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 조지아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48대 47%로 박빙이었고 펜실베니아에서는 두 후보 모두 47%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CNN은 결국 두 경합주를 차지하는 후보가 11월 대선을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자, 오늘 LA 낮 최고 기온이요 102도로 예보되고 있어요. 국립기상청은 이 7일까지 LA 도심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90도를 넘어 10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보일 것으로 예보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10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샌퍼난도 밸리의 경우 최고 기온이 11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고 버뱅크, 우드랜드 힐즈, 패사디나, 발렌시아 더운 지역들 110도를 넘어가는 불볕더위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염은 7일까지 지속된 뒤 예년 기온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다음 주 기록을 봐도 다음 주에도 그렇게 또 예년의 기온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LA 지역을 보면 80도대 후반, 80도 후반대 기온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 남가주 10개 해변에 박테리아 수치 급증으로 입수 주의령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이 해변을 찾을 주민들에게 보건국 웹사이트를 통해서 박테리아 수치, 건강에 해로운 해변들, 입수 금지가 된 곳들은 미리 확인하고 해변을 찾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메디케어 이 수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 이 갱신 기간이 10월 15일부터입니다. 아유, 한 달이나 남았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에이전트가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미리 세심하게 플랜을 꼼꼼히 점검하고 플랜을 변경해야 되면 플랜 변경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메디케어 갱신 기간을 앞두고 의료기관과 보험업계에서는 한인 수혜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메디케어는 병원보험을 제공하는 파트 A, 진료보험을 제공하는 파트 B, 파트 A와 파트 B가 합쳐진 메디케어 오리지널, 처방약보험을 제공하는 파트 D, 그리고 모든 의료보험 혜택을 종합적으로 커버해주는 파트 C가 있습니다. 특히 파트 C 상품들의 경우 부분적으로 커버리지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수혜자들을 비롯해서 이들을 도와주는 메디케어 에이전트가 자세한 메디케어들의 커버리지 사항들을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메디케어 갱신 기간의 경우 메디케어의 이니셜 신청 기간이 놓쳤을 때 해당 기간에 메디케어의 이니셜 신청이 가능해 한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업계는 매해 다가오는 메디케어 갱신 기간은 한인 수혜자들이 자신의 니즈를 파악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다가오는 기간에 한인 수혜자들이 받을 예정인 치료들을 더블 체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타운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니즈를 가장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내년에 예정된 진료와 의료 스케줄로 이를 통해 치과, 상담, 한의원 등 다양한 니즈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멤버분들이 가장 자기한테 필요한 니즈가 있으시잖아요. 나는 내년에 치과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한의원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또 주의하실 게 닥터분들이 본인이 원하시는 헬스 플랜하고 컨트롤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올해의 경우 수혜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처방약 관련으로 내년의 경우 약국을 비롯해 제조약 가격 및 유통의 변화가 되어 한인들이 자신이 받는 약과 비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일부 약국들이 소비자가 소지한 메디케어에 따라서 특정 약 제품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며 이를 주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특히나 약값에 굉장히 많은 체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방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그 약값에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물론 다른 추가적인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방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달 무조건 먹어야 되는 약이잖아요. 업계는 메디케어에 매년마다 커버리지가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다가오는 한 해의 커버리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서류미비 학생 고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학교 측이 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최근 가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워크퍼밋 유무와 관계없이 주립대학들은 재학생들에게 캠퍼스에서 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5만 5천 명의 서류미비 대학생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연방법과 대치하는 규정을 시행함으로써 대학들이 연방정부로부터 펀딩을 박탈당할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캠퍼스에 일자리를 잡은 대학생들이 연방법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UC와 캘스테이트 계열대학 지도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서류 미비자들을 고용한 주립대학들이 정면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난감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UC와 캘스테이트 관계자들은 최근 가주의회 정치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이 서류 미비자 고용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학교가 받을 수십억 달러의 연방 정부 자금, 그리고 취업한 서류 미비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 위험을 가소평가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학 측의 입장입니다. 유섬 주지사는 이달 말까지 이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지지자 수백 명은 5일 주의사당에서 집회를 열어 주지사에게 법안에 서명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가주에는 미국 전체 서류미비 대학생의 5분의 1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파급 효과는 상당합니다. 인도주의적인 법안이지만 법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정치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치열한 대선 경쟁 속에서 이민 문제가 주요 쟁점인 상황에서 해당 법이 선거철 공화당에게 정치적인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오하이오주 J.D. 벤스 상원의원은 지난 3월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는 대학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특히 UC를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정치적인 상황으로 일부 UC 이사들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이사들은 만일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벌집을 건드리는 격이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일부 차량에는 이 속도 제한이 있죠. 내가 셋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75마일 이상으로 하면 경고가 울리거나 계기판이 깜빡거리거나 아니면 가속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이런 차들이 요새 있죠. 이걸 아예 의무화하자. 라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시행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해당 법안은 차량이 제한 속도보다 10마일 이상 초과할 때마다 운전자에게 시각과 청각 신호로 경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자동차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속도 위반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데이터를 치안당국과 공유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통과될 경우 2030년형 모델 차량부터 모든 신차에 적용될 예정이며 응급 차량이나 오토바이, 전동 자전거, 모페드는 제외됩니다. 이 같은 법안은 가주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 법안은 스콧 위너 상원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그는 매해 4,000명이 넘는 가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데 사망사고의 3분의 1이 과속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신차에 이 기술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토요타는 미국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전미교통안전위원회는 라스베가스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충돌사고 조사 후 모든 신차의 속도 제한 경고 기술 요구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주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기술이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이 법안이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통제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인 데이브 민 상원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좀도둑 끊이지 않고 있죠. 이 마켓과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LA 지역 업소들에서 다시 좀도둑 등 절도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업주들이 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 같은 범죄는 가게 물건을 훔쳐가는 샵 리프팅이 많지만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소매치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소규모 업체일수록 타격이 크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가게 물건이 아닌 손님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경우도 많아서 이 역시 문제입니다. LA 경찰국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마켓에서는 총 561건의 절도 유형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켓 내부뿐만이 아니라 주차장 등에서도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게다가 무기나 무력으로 물건을 뺏는 강도 사건도 1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범죄 고액 피해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찰 기관 및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해 업소 공간 배치 및 구성 개선, 감시 카메라 강화, 손님과 지속적인 소통, 직원 교육, 상품 보안, 경고문 게시 등등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장에 가보면 주류 마켓에 웬만한 건 다 장식장 안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마켓으로 온 것인지 어디로 온 것인지 혼동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삭막한 그런 분위기의 마켓들도 요새는 있습니다. 쇼핑객들의 경우 차량에 물건을 싣고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소지품 보관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고, 쇼핑카트 위에 소지품 절대로 올려놓지 말고 쇼핑한 물품을 모두 차량에 옮길 때까지 소지품은 직접 소지하고 있을 것이 당부됐습니다. 또 운전석에 앉은 뒤에는 즉각 차량 문을 잠가야 되고,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경비에게 미리 알려줄 것 등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이 경비한테 알려주면 경비가 처리를 해야 될 텐데요. 네. 경찰에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큰일이 납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서 문을 잠글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요새는 또 미행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정말 살기 어려운 LA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밤새 들어온 소식들 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미주를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복수 국적자들이 한국에 들어가 거주 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어제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기초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 65세 이상 노인이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한국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복수국적 노인들의 경우 미주 등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해외 소득 재산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복수국적자라도 65세 이상이고 하위소득 70%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에 거주한 지 5년이 넘어야 되고 수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 소득 및 재산까지 구체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개편안은 65세 이상부터 허용되는 복수국적을 취득한 노인들의 경우 해외에 장기 거주해 한국 세수 등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한국 내국인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보건복지부 측에 따르면 지난해 복수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212억 원이었습니다. 9년 전 2014년에 9배로 급증한 수치로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지난해 5699명으로 5배 늘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가기초연금의 성격상 장기가 해외에 체류해 한국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노후화된 LA 총영사관 건물을 헐고 신축 청사를 건립하려는 재건축 프로젝트 예산이 당초 영사관이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금액보다 29%가량 삭감된 4,677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신축 청사 설계 공모를 공고한 LA 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연면적 74,124스퀘어피트, 부지 면적 53,282스퀘어피트 규모의 재건축 추정 공사비가 4,677만 2천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추정 공사비 중 건축 설계비로는 312만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현재 공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과 뒤편 주차장 부지에 신축 청사를 세울 계획입니다. 실제 건물이 올라가는 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스퀘어피트당 공사비는 877.82달러 수준입니다. 총영사관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공관 신축 사업 예상비는 6,617만 달러였지만 지난해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이 실시한 사업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1,940만 달러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한인건축사업계에서는 재건축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신축 청사 규모 역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측은 자격을 갖춘 한국의 건축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설계 공모 응모를 신청받은 후 LA 시간으로 24일 오후 2시 LA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청 접수는 12월 22일 마감되며 같은 달 28일 심사를 거쳐 12월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선자는 현지 실시 설계 및 각종 인허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현지 설계업체와 맺은 업무 협약서를 당선 통보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설계 및 인허가 과정 완료 후에는 총영사관 임시장소 이전, 총영사관 건물 철거, 재건축 공사 시공업체 선정, 건설공사 진행 등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자, 이제 대선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후보 모두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추가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의무화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가 대선 관련 소식으로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를 찾아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As president, one of my highest priorities will be to strengthen America's small businesses. And here I am in New Hampshire to announce a few elements of my plan to do that.
해리스 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신의 공약 기회 경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뉴햄프셔주는 무소속 유권자가 많은 곳으로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선 겁니다. 전기차에 대한 공약도 다소 후퇴할 전망입니다. 이날 해리스 선거 캠프는 전기차를 강제하려 한다는 공화당 측의 공세에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강력히 지지해온 전기차 의무화 입장에 거리를 둔 겁니다. 대선 승부처이자 자동차 산업의 요람으로 알려진 일명 러스트벨트, 미 북동부 경합주 유권자들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의 한 국영방송 책임자 등 개인 10명과 기관 2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친러시아 메시지를 담은 허위 정보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유포해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irected Russian public relations companies to promote disinformation and state-sponsored narratives as part of a program to influence the 2024 U.S. presidential election. 이어 미 수사당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을 비난하기 위한 여론전에 사용된 32개의 인터넷 도메인도 압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증세와 전기차, 셰일가스 등과 관련한 공약을 잇따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부유층과 공업지대인 경합주 유권자를 의식해 기존 입장을 완화하는 우클릭 행보를 보이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결별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도표를 의식한 산토끼 잡기 전략으로 보이지만 오락가락하는 모습 속에 집토끼 이탈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계획보다 인상폭을 대폭 줄인 공약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올 초 공개한 계획보다 세율을 10% 정도 낮춘 것입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안을 지지했던 해리스 부통령의 입장 변화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 정책과 결별이자 재계 부유층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자본이득세 인상안에 대해서 악시오스는 바이든과의 가장 분명한 단절이라고 전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바이든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해리스 캠페인의 가장 명확한 노력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1년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가치관은 바꾸지 않았다라고 답했지만 기후 위기를 중시하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부유층 증세를 지지하다가 정치적 목적으로 관련 주요 공약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 내에서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런 정책 변화가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진보 세력을 실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1929년 스타일의 공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에서 팍스 뉴스 앵커 션 해너티가 진행한 대담 형식의 타운홀 행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역사상 최대 증세가 이루어지고 거부들과 다국적 대기업들이 미국을 떠날 것이다 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해리스 부통령의 부친을 마르크스주의 경제 교사라고 칭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공약한 식료품 기업의 바가지 가격 금지와 같은 가격 통제 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10일 자신과 해리스 부통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을 주최할 ABC 방송에 대해서는 공정성 면에서는 최악이다 라면서 먼저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2달 정도 앞두고 내일부터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우편 투표 등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대선이 초박빙 대결로 전개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 대유행 속에 치러지는 2020 대선을 계기로 사전 투표가 급증했고 이번에 사전 투표가 본격 전개되는 시기에 표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도 맞물려 있어서 이번 사전 투표는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는 10일 TV 토론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18일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우편이나 투표소 투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투개표 일정이나 유효 투표 기준 등 세부 방식은 주별로 상이합니다. 사전투표는 북부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내일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내일부터 우편 투표를 요청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어 켄터키, 펜실베니아, 미네소타, 뉴욕 등 순차적으로 우편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펜실베니아는 우편투표와 함께 사전투표도 16일부터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대선에서 사전투표는 2012년 33%, 2016년 40%를 기록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인 2020년 대선 때 69%로 폭증했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 때는 사전투표율이 다소 줄긴 했지만 그 이전의 중간선거 때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사전투표 추세는 상당수 유권자가 이번에도 대선 전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경합주 승패 자체가 사전투표가 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 모멘텀에 있는 해리스 부통령 측은 여전히 경합주에서의 초박빙 승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합주를 비롯한 대선의 사전투표가 어느 후보에게 더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020년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사전투표율이 민주당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우편으로 하든 직접 투표소에 가서 하든 사전투표를 하라라고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5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보다는 살짝 웃도는 수치입니다. 앞서 7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시장은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하 개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인하폭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시장 둔화세가 이렇게 포착되자 0.5%포인트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3.75%대로 하락하고 한때 장단기 금리 역전도 해소됐으며 엔달러 환율도 1,403엔대로 떨어졌습니다.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는 767만 건으로 전월 790만 건 대비 23만 건이 줄었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지역이 늘었다라는 연방준비제도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연준은 지난 4일 발표한 8월 경기 동향 보고서, 이 베이지북이라고 하죠. 이 경기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 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담당 지역 중 9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에 변동이 없거나 하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중순 나온 직전 보고서 때의 5개 지역보다 4곳이 늘어난 것입니다. 나머지 3개 지역에서는 성장세가 소폭 확인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연준은 고용주들이 수요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한 경제 전망을 이유로 고용에 더 신중했고 인력을 확대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라고 전했습니다. 식품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서 굶어야 하는 미국 내 가정 가구 수가 1,80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농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 전체 가구의 13.5%인 1,800만 가구가 이런 기아 상태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만 가구 가량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1,800만 가구 중에 680만 가구는 기아 상태의 수준이 심각한 상황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내 기아 사태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및 급식 지원이 중단된 영향이 컸습니다. 일본 제철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의 철강회사 US 스틸이 일본 제철에 매각되는 것을 불허한다라는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법에 근거해 적정하게 심사할 것으로 강하게 믿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제철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CFIUS로부터 심사 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또 이번 인수가 국가안보상 우려가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명확히 전달해 왔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제철의 US 스틸 투자는 일본 제철만 실행할 수 있다며
US 스틸과 미국 철강업계 전체는 더 강고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산유국들이 자발적 감산 중단 계획을 연기할 것이라는 소식에도 수요 약화 우려를 잠재우지 못하고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1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1달러만 오른다고 해도 동네 주유소 가스비가 쭉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최저치를 기록하고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동네 주유소 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오를 때는 같이 오르고 내릴 땐 가만히 있는 겁니까?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벤치마크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72.7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하순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인도분도 1.62%가 하락한 배럴당 69.2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종가 기준으로 70달러를 밑돈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 주가 또 떨어졌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1.66% 내린 106.2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이유 뭘까요? 분석, 반독점 조사를 하고 있다, 청문회 통보를 받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불확실합니다. 또 다른 반도체 업체 인텔은 지금 계속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인텔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위탁 생산 1.8나노 공정, 이게 성공해야 될 텐데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텔이 브로드컴의 반도체 제조 테스트에서 실패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회사인 브로드컴은 자체 칩 설계도를 보내 인텔의 최첨단 1.8나노 공정을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를 검토한 결과 인텔의 1.8나노 제조 공정이 아직 대량 생산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브로드컴은 밝혔습니다. 브로드컴은 우리는 인텔 파운드리의 제품 및 서비스를 평가하고 있지만 마무리하지 않았다라고 예쁘게 포장해서 얘기했습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폭스바겐 세계 2위 자동차 그룹인 폭스바겐이 독일 자동차 공장 문을 몇 군데 전체는 아니죠. 일부 자동차 공장의 문을 닫는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CNN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서 누렸던 황금기가 끝났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내 자동차 판매 부진이 최근 폭스바겐의 수익 악화와 구조조정을 야기한 주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중국 내 판매량은 134만 대로 3년 전과 비교해 25% 이상이 줄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브랜드였던 폭스바겐은 지난해 그 타이틀을 중국 업체인 비아디에게 내줬습니다. 중국에서 내리막길을 걷는 외국 자동차 브랜드는 폭스바겐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외국 업체들의 합계 점유율은 33%로 2년 전의 53%와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판매 부진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수익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중국 합작사가 지난 분기 기록한 수익은 1년 전보다 무려 73%나 급감했습니다. 공항에서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검문 검색할 때 바구니에 내 짐 쭉 올려놓고 막 빨리빨리 검색대 통과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서 사람이 빨리빨리 안 가고 좀 답답하게 굴고 그러면 아주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요, 요새 젊은 사이들 사이에서 이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거 공항 가시는 분들 짜증 좀 더 나겠는데요. KBS가 세계 화재 소식 묶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 트레이에 차곡차곡 물건을 넣고 사진을 찍어 공유합니다. 이른바 트레이 구믹인데요. 가지런하게 정돈하거나 비슷한 색끼리 모아서 트레이를 채우기도 합니다. 한 SNS에만 관련 게시물이 1640만 개가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한 전문가의 말을 빌려 이 같은 트렌드는 음식 사진의 진화한 형태며 여행의 설렘과 눈에 띄는 소비를 더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디언은 보안 절차를 늦추는 행위다. 지금도 공항 보안 검색대는 충분히 붐빈다. 이런 유행은 사라져야 한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 기사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김치가 기후변화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김장 배추는 여름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지 않는 강원도 고랭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죠.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고 배추의 생장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재배 면적도 2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2090년에는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전혀 재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더불어 로이터는 배추 작황이 나빠질수록 중국산 저가 김치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의 김치 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태국의 한 학교 강당에서 한 남성이 옆 사람의 바지를 조심스럽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학생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 남성의 바지 속으로 살아있는 코브라가 들어가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들은 야생동물 전문가로 당시 학생들에게 뱀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 꼬리 부분을 잡는 순간 뱀의 머리가 바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놓치고 만 겁니다. 다행히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뱀을 빼냈는데요. 하마터면 전문가 본인 스스로가 뱀 물림 사고의 피해자가 될 뻔했습니다. 차 앞유리로 비가 거세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도로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 모습을 촬영한 운전자는 꼼짝없이 차 안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현지 시각 화요일 벌어진 일입니다. 현지 언론은 일부 지역에 6.5인치, 16c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벌어진 사고라고 전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서 운전자는 무사히 구출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도로는 몇 시간 만에 복구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월드플러스였습니다. 라디오 설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까요? 일단 축구 경기 하기 전에 분위기도 좋지 않았어요. 이거 잠시 들어보시고 그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매진으로 구름 관중을 몰고 왔던 대표팀이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지난 6월 2차 예선 중국전 당시엔 이렇게 관중으로 빼곡했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이번엔 경기가 시작된 직후에도 경기장 상단에 눈에 띌 정도로 빈 곳이 확인됐습니다. 식어버린 팬심이 반영된 듯 보였는데 홍명보 감독 최상의 결과를 다짐했습니다. 일단 선취골이 어느 시간대에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수들이 전혀 조급해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피파 랭킹 96위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손흥민과 이강인 등 최정희가 출격했지만 경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반 22분 프리킥 상황에서 골망이 흔들렸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오프사이드가 확인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대표팀은 전반 막판 이강인의 측면 돌파를 앞세워 득점을 노렸지만 골로 연결되지 않아서 아쉬움 속에 득점 없이 전반을 마쳤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답답한 흐름을 끊기 위해 후반엔 황희찬을 투입해 득점을 노려봤는데 팔레스타인의 압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요. 후반 중반 이강인의 회심의 프리킥도 골키퍼의 상대 선방에 막히면서 대표팀 골 소식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여전히 득점 없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 무승부로 대표팀은 1차전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대표팀은 2차전을 위해서 내일 밤 오만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 중이니까 좀 살살해주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피파 랭킹 23위 한국 대표팀, 피파 랭킹 96위 그리고 나라 상황도 현재 어수선한 팔레스타인. 서울 안방에서 0대0 졸전을 펼쳤습니다. 관중들의 야유가 계속 쏟아나오자 김민재 선수가요, 직접 펜스까지 다가가서 응원을 해달라, 야유하지 말아달라, 못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같다, 그러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뭐 화낸 것처럼 보였었죠. 모든 선수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정명구 회장을 비난하는 걸개를 내걸고 그리고 야유를 계속했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야유가 아니었죠.
정회장은 재택근무, 선수단 불화 등 잡음 끝에 지난 2월 결승 진출에 실패한 클린스만 전 대표팀을 적절한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선임한 실수. 근데 이게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 영입이 성공을 했다면 정문회장 큰 박수를 받았을 텐데 클린스만 감독과 접촉을 해서 대표팀 감독이 앉힌 것 자체가 큰 실수였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일본과 중국의 또 월드컵 예선 경기 결과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요 7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피파 랭킹 19위인 일본이 아시아 3차 예선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중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C조에 편성됐는데 C조 1, 2위에 편성된 팀이 이제 본선으로 직행을 하죠. 첫 번째 경기였던 중국과의 경기에서 끊이지 않고 골을 뽑아내면서 7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한 3대0 정도 하면 경기력이 뚝 떨어져요. 일본 선수들 그러지 않고 7대0까지 끊임없이 중국을 몰아붙였습니다. C조가 막강한 팀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골 득실 차로 순위가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경계심을 놓치지 않았던 일본, 중국 선수들 고개를 숙였는데 경기력 차이가 너무 뚜렷이 났어요. 한국 대표팀은 이제 오만과 월드컵 조별 예선 또 치르러 가는데요. 오만에게 설마 지진 않겠죠? 또 이것도 모르는 일인가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AI가 투수의 공을 똑같이 복제해서 던져줍니다. 투수는 자기의 특허받은 공, 자기의 결정구 연습을 해서 피나는 땀과 노력을 흘려서 결정구를 만들었는데 AI가 단 한 번 공 던지는 걸 보고 이걸 똑같이 따라합니다. 자, 이거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KBS입니다. 화면 속 가상의 투수가 마치 진짜 투수처럼 공을 던집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유행 중인 신기술 피칭 머신인데 좌우완, 구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투수의 공을 흉내냅니다. 실제로 대타로 나온 타자가 처음 보는 투수의 공을 쳐낸 뒤 새 피칭 머신 덕이라고 말해 화제가 됐습니다. 타자들은 멋진 기술이라고 찬사를 보냈지만 투수들은 타자만 미리 대결을 펼쳐볼 기회를 갖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투구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AI 기술이 활용돼 투구폼과 볼 배합, 회전까지 따라하는데 투수 입장에선 자신의 투구를 도둑맞은 셈입니다. 올 시즌부터 경기 도중에도 이 기계를 활용한 훈련이 허용돼 논란은 커졌지만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내심 반기는 눈치입니다.